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먼저 제가 오늘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은 적이다 그랬지만 언론을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을 나눌 때, 문제적으로 나눌 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김일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의 제도권 침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년 된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이 일제시대 때 탄생해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순수한 언론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진짜 그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언론.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의 기관지, 기관 매체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는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고도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섞어버리면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셀럽과 셀럽이라는 것은 셀러브리티, 아주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그런 그 귀족 지향성의 셀럽과 주사파의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언론도 기본적으로 이 셀럽 계열의 언론과 주사파 계열의 언론으로 기본적으로 분리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의 돈을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 매체. 이 세 가지가 지금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개념의 언론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언론이죠.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 언론을 제가 왜 적이라고 말하는지, 왜 태극기 세력, 정통 대한민국 세력, 1948년 체제를 지키는 정말 그대로 이 체제 수호자들을 위한 언론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적으로 규정을 하는지 조금씩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오늘은 제가 그 종북 세력의 제도권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주사파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주사파는 그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고, 주체사상과 인간 중심, 사람 중심, 황장엽 주사파 세력과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 김일성 주사파 세력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 그리고 전대엽 주사파는 양쪽에 다 걸치고 있지만은 경향적으로는 이 황장엽 주사파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제가 취재하고 체험입니다. 예전에 이 그 전향한, 강철, 김영한 이 세력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사단법인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 주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그 전대엽 주사파의 우상호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안희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늘상 놀러 오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그냥 한패구나.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 전대엽 주사파는 모두 미래통합당 그 주사파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소위 주사파 세력, 심지어 종북 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갔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간 말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월간 말지. 월간 말지는 사실상 언론 노조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직 언론 기자들이 그 1980년대에 만들었던 진보를 표방하고 만들었던 잡지인데요. 월간지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월간 말지 1994년 6월호 김일성 주석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내각제하 김대중 대통령 구상, 내각제하 김대중 대통령 구상, 내각제 김대중 대통령 구상 이런 것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월간 이 말지가 제도권, 종북 세력 또는 주사파 세력의 제도권과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지 출신의 정치인, 다시 말하면 이 말지가 정치인을 많이 배출했거든요. 세 사람의 그
말지 출신의 국회의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지 출신의 국회의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최민희 의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봉주 의원. 지금 이제 현직은 다 아니지만은 그리고 박형준 씨는 1991년 정도 그리고 최민희 정봉주는 그 더 초기에 그 말지 아주 초기에 기자를 했고요. 이분들은 그 김영한 주사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 언론 노조와 관련돼 있어서 거의 그 founding fathers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놓은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올감 말지가 정치인들을 배출했죠. 박형준, 지금 그 미래통합당 통합판을 이렇게 깔았던 이 박형준 씨는 편집인까지 했는데 스스로는 그 주사파는 아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지가 모두 주사파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주사파들이 장악하는 흐름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박형준 씨에게 제가 처음에 던졌던 물음, 우리나라의 가치 천장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는 김일성을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뭐 반인도 범죄자라든지 아니면은 이 나라는 이 가치 천장에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대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탄핵 때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혹시 영상으로 좀 볼까요? 영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분명히 권력의 자의적 사용 또 그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 박형준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한국당 비례를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이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그리고 MB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이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인물이죠.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소위 새로운 보수의 박형준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주도를 한다고 할 때 과연 김일성은 반인도 범죄자고 제노사이드고 또는 우리나라 그 가치 천장에 진정한 의미의 이승만 체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할까? 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향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답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지가 어떻게 제도권화 되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일단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1980년대 이래에 그 전부터지만은 그 운동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대중을 파고드는데요. 첫 번째 조직입니다. 조직. 근데 여러분이 이 조직을 생각할 때 그 소위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이 그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3층.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잠깐만요. 먼저 조직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조직 그러면은 우리는 참 조직이라는 게 온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뭐 조직표 한 장으로 보여주는 이런 아주 오픈된 그 공개된 밝은 조직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다 또는 아니면 우리 뭐 회사의 사장은 누구다 이렇게 다 밝히는. 그런데 이 운동권 소위 진보 세력의 조직은 3층입니다. 여러분 이 3층 구조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안 보여주는 조직, 비합법, 불법. 그리고 그 위층에는 반 정도만 합법인 그런 것이 있고 제일 위에 제도권, 합법이 있습니다. 뭐 국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단체, 참여연대 같은 싱크탱크 아니면 언론 이런 합법, 제도권이 있고요. 사실 이 소위 진보는 어둠의 세력이 같이 있습니다. 불법.
제가 그 주사파를 정치 조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러면서 조폭하고 비슷하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정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을 함께 갖고 있다. 1980년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통합진보당에서 이 비합법, 불법으로 있던 민족민주혁명당 또는 경기 남부, 이 그 하부의 경기 남부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석기 씨 같은 지도자가 국회에 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드디어 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진출하는 이 주사파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조직이다, 뭐 민족민주혁명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영역, 몇 사람이 얘기하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다 이런 걸 정확하게 지적해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통합진보당이 변화돼서 뭐 이렇게 해산되고 나서 다시 민중당으로 갔지만은 그 사람들도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비합법, 불법 영역의 핵심 인물이 누구다 전 대충 말해줄 수도 있어요. 불필요하죠. 그런데 이 반 정도만 합법인 그런 영역이 지금은 없지만 이 영역에서 탄생했던 언론이 대표적으로 월간말지입니다. 월간말지. 근데 이 월간말지는 1990년대에 그 전성기를 누렸지만 곧 김대중 대통령 이래 제도권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월간말지가 제도권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매체는 세 가지입니다. 민중의 소리. 사실은 말지 출신의 윤원석 씨의 민중의 소리, 이석기의 민중의 소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지 정치부장이었고 사실 간판 스타와 같은 기자였던 오연호 기자의 오마이뉴스, 지금도 맡고 있죠. 그리고 박태견의 프레시안, 박태견 씨의 프레시안. 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이런 이제 그 매체들이 신문 그 오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온라인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 언론들이 방송이나 신문 형태의 전통적인 그런 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중을 파고들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시대, 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현상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그리고 더 이상 월간말지는 반합법도 합법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사실 월간말지는 1990년 이래 2000년 중반에 결국 폐간이 됩니다. 폐간했지만 월간말지는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했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강력한 매체들을 낳았죠. 어머니와 같은 잡지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비합법, 불법의 영역에 있던 그런 매체들, 뭐 예전에 있었던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PD 계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그 존재 이유가 없게 됐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제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경환, 오연호, 조유식. 인상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김경환 기자, 월간말지 김경환 기자, 그 오연호, 김경환, 그 조유식 기자, 세 사람 다 기자 출신이에요. 이 세 사람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경환 기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환 기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강철 김영환 씨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국정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홍콩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홍콩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검거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도망을 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김경환 씨 때문입니다. 김경환.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까지 정말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지 지금 한국 현재의 문제를 아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김영환 씨는 이제 그 종북, 뭐 유월사상 그쪽과 결별을 하고
황장엽 주체 사상으로 새로 조직을 구성을 했죠. 그런데 김영한 씨는 굳이 말하면 김일성과의 관계에서는 굳이 말하면 조선노동당을 가입을 할 때 김일성 라인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종의 간첩 암호명이 관악산 1호였어요. 서울법대 82학번이죠. 지금 이제 강철 김영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끝으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명성 1호라는 그 간첩명이죠, 말하자면. 그런 명칭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김정일 라인입니다. 이때 이 김영한 씨가 중국에 잠깐 숨어 있는 사이에 1997년에 북한 간첩과 접선 라인을 하영옥으로 바꾼, 말하자면 김일성 돈으로 만든 민족민주혁명당의 넘버 원이 김영한 씨인데 그 당시에 넘버 투가 이제 하영옥 씨인데 김영한 씨가 황장엽 망명과 함께 김정일을 배신했다 이렇게 보고 새롭게 지하 대북 북한 친북 종북 지하 라인을 김정일이 직접 짜게 됐죠. 그것이 바로 민족민주혁명당 재건당입니다. 재건민족민주혁명당.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꼭 알아야 되나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김영한의 라인이었던 김경한 씨가 하영옥 씨를 간첩에게 소개를 했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김경한 씨는 월간 말지 기자였고 심지어 청와대도 출입하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월간 말지는 1990년대 말에 그 김대중 시대부터 거의 이제 반합법에서 합법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권도 땄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하고 있었던 김경한 기자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 1980년대 말에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고정 간첩인 것이 드러났죠. 이때 김영한이 부재 중일 때 중국에 있을 때 하영옥과 김정일 라인을 연결해 준 이 혐의 때문에 김영한이 전향을 할 때 김경한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통보받은 거죠. 김영한 씨는 김경한 씨를 같이 전향 리스트에 넣어서 감옥에 안 가고 좀 털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국가정보원이 현행 범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영옥 라인은 그 당시에 전혀 전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한 씨가 하영옥 라인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한 이상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한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이 하영옥 라인은 아직도 그 종북 라인에 있지만 이 사람 자신은 하영옥 씨는 지금 감옥 갔다 와서 현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김경한 씨가 그 당시에 이미 청와대 출입 기자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월간 말지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사과문까지 냈는데 그래서 오연호 기자는 그 당시에 말지를 그만두고 오마이뉴스를 창간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죠.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됐고 지금도 아주 잘 살아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당시에 그 월간 그 말지 기자 중에 한 사람 조유식 이분도 이제 알라딘 서점 인터넷 서점을 개척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죠. 김경한 씨는 그 사건을 위해서 4년 이상 감옥에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월간 말지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이런 모습들은 지금 현재 한국 문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 진출해서 성공한 조유식 씨. 이 사람은 김영한 씨와 함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직접 만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김영한 씨만 2차례 만나고 조유식 씨는
김일성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이 통신을 맡는 그런 이제 그 임무를 띠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1999년 김영한 씨가 소위 이제 반쪽이지만 전향을 할 때 조효식 씨도 같이 이렇게 혐의를 털게 되는 그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다 전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인데 저는 전향이 무엇일까? 이제 김일성 싫어요. 김일성 종북 아니에요. 이게 전향일까? 저는 진정한 전향은 우리가 1948년 만든 대한민국을 긍정하느냐,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의 유일한 합법 나라로 생각하느냐. 김일성이 반인도 범죄자고 그 사람을 우리 민족의 무슨 해방자로 본다거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그 진짜 전향을 한 주사파는 극소수고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향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결별을 하고 함께 지낼 사람을 다 잃는다. 난 이제 외톨이가 된다. 이런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우파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왜 자꾸 주사파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건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놓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1980년생 NL은 현재 진행형이다. 1986년생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0대인데 그 NL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할 때요. 그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예전처럼 뭐 김일성 그 신년사를 외운다거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외운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그 체제를 인정하고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까?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소위 진보라고 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 패러다임을 수정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980년 5.18의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마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25는 잊어버리고 5.18은 기억하자. 세뇌시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정엽 씨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과의 관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직분을 수행했는가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분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때 북과 어떤 연계를 가졌느냐 할 때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던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과 북한의 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극우몰이를 당합니다. 5.18이 진실이 많이 왜곡돼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극우몰이를 당합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조경태, 신보라, 친노.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통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한국 언론들은 모두 1948년 체제의 파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조금 계열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조선중앙 동아 문제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여러 신문사의 영업 현황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뭐 구체적으로 공시되어 있지 않는데 공시되어 있는 영업 현황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조선일보 연결이라는 건 조선일보의 계열사까지 포함이겠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한국경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를 잘 보시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조선일보는 지금 자산과 부채 상황을 보시면 자본 총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천억이 아직도 넘죠, 그렇죠? 굉장히 부자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앙일보는 지금 부채가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도 상당히 건전하게 되어 있고, 한국일보도 그렇고, 경향은 상당히 그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건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에 있어서 그 이 구조를 봤을 때 중앙일보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는데, 중앙일보는 대신 지금 그 신문보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아직은 장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상당히 그 구조가 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확실히 낼 수 있는 언론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유튜브, SNS 때문에 그 고전적인 제도권 언론이 상당히 심각한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은 독점의 타격이지 그 언론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조선중앙동아는 매우 힘이 센 매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선중앙동아가 과연 우리 편인가? 여러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중앙동아는 기본적으로는 1948년 체제를 만들 때 내각제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승만의 반기를 든 세력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그 헌법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내각제로 채택이 되면 나는 대통령 안 할 거다, 민간에 남아서 반내각제 운동을 할 거다, 속으로는 이러면 공산화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 앞에서 이 초안을 들고 그 당시에 이 기초위원들이 모두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인촌 김성수 자택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초안을 들고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고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분이 있었던 세력이 조선중앙동아. 중앙일보는 그 당시에는 신문사가 없었지만, 중앙일보의 어떤 그 배경을 봤을 때는요, 중앙일보의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씨라든지 그 외가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중추원 참인가요? 일제시대 때도 상당히 고위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이 중앙일보 역시도 사실은 조선 동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내각제 세력입니다. 저는 이 그 조중동의 기반이 되는 이 내각제 세력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귀족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 거칠게 말을 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가령 일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의 그 인간선언 이후에 일본은 내각제를 택했거든요. 내각제를 택하고 나서 한 사람의 거물 리더는
많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민당 일당 독재라고 할까요? 거의 자민당 시스템으로 유지되어 왔거든요. 말하자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거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아주 조중동, 조선 동아 그때 토착 세력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김무성 씨가 왜 저렇게까지 내각제에 집착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주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수상이 될 수 있다. 총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지금 순수 내각제 형태인 독일의 메르켈이 지금 거의 뭐 4번째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그 내각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제가 기본적인 입장은 고칠 필요가 없다. 고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유진호 기초안이 만들어질 때는 내각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하면은 뭐 쿠데타가 생긴다. 쿠데타는 사실 내각제 때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왕적 뭐 대통령제를 방어한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통령제의 문제는 사실은 제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나 내각제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류,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조선 중앙 동아가 위치해 있는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1948년 헌법 체제를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좀 척을 졌던 세력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조선 중앙 동아, 중앙은 약간 예외적이지만 조선 동아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 때 탄생을 했던 매체거든요. 일제 식민지의 어떤 그 근대 제도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근대 제도의 연장선에 계속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펜을 가진 사람이 총칼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역사가 길기 때문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도 일본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이 그 방어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조중동이 우리의 적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조선중앙동아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자들에게도 상당히 자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끝까지 가면 이제는 사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절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다면 여전히 조중동은 소위 태극기 세력의 동지는 아닙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중동은 주사파랑 안전하게 손을 잡고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중앙동아와 주사파의 결탁을 통한 미래통합당 장악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태극기 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지금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죠. 거기다가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장악돼 있고 또 뭐 후보를 정할 때는 경선을 하거나 할 때는 또 이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태극기 세력은 트랩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한 트랩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랩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 세력화를 할까?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